자, 이번 시간은요, 관리하고 마케팅까지 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재는 411페이지예요. 자, 관리의 방식이 있죠. 목차 3번. 앞에다가 별표하시고. 관리는요, 여기서 출제가 최고 많이 되었거든요. 얘도 나왔다면요, 점수를 그냥 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바로 1번, 2번, 3번이 있죠. 1번 자가관리, 2번 위탁관리, 3번 혼합관리. 얘는 이제 아래 보니까 표가 나와요. 표를 보고 바로 정리하시면 돼요. 표를 보고 세 가지. 그러면 자, 표를 보기 전에요. 기본 틀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가관리. 순서가요. 다음에 혼합관리. 다음에 위탁관리. 이런 순서대로 발달이 됩니다. 그러면 자가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해줘, 스스로. 이는 가장 오래된 방식이다. 다른 말로 전통적 관리가 돼요. 전통적인 관리 방식입니다. 가장 최근의 방식은 위탁관리인데요. 얘가 최근 방식이니까 현대적 관리다. 우리나라는 관리 역사가 짧아요. 주택거래소 시험도 그다지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외국에 비교하면요. 그래서 자, 이 중간에 혼합 관리가 있다. 중간 방식이니까 바로 과도기적인 방식입니다. 중간 방식입니다. 결국 혼합 관리는요, 자가관리와 위탁관리 전부 다 다운 형태, 섞은 형태가 됩니다. 섞은 형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는데요, 관리하게 되면 세 가지 아시죠? 법경기. 그래서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때 법경 두 가지는 바로 자가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관리, 이거 어떤 게 있습니까? 등기부상 하자가 있다 없다. 얼마든지 직접 관리 가능하거든요. 경제적 관리, 임대료 돈 받는 거잖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소유자가 스스로 하거든, 자가관리. 그런데 기술적 관리는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직접 못 고치집니다. 이때는 뭡니까? 전문회사에게 위탁을 맡게 됩니다. 이가 바로 위탁관리가 돼요. 이렇게 섞은 형태가 바로 혼합관리가 된다. 다시 자가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스스로 관리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위탁관리는 전문 관리사에게 맡기잖아요. 맡기니까 아주 전문적입니다. 그럼 한눈에 보이잖아요. 얘랑 얘는 무슨 관계? 반대로 움직이네. 반대로. 예. 이 말은 뭐냐? 자가관리의 단점이 거꾸로 위탁관리의 장점이 되고요. 예. 또 자가관리의 장점이 거꾸로 위탁관리의 단점이 된다 해서 서로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럼 이제 공부가 쉬워집니다.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이제 표를 보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첫 번째, 자가관리는 소유자가 스스로 관리니까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소규모 주택이 있죠. 또는 소규모 건물이 있죠. 이런 것들은 자가관리가 되고, 두 번째, 위탁관리는요, 전문회사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아파트죠. 아파트는 전부 다 관리사무소에서 전부 다 위탁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또는 뭐 대형 건물이 있죠. 이런 것들은 위탁관리가 되고요. 이제 3번, 혼합관리는 양들 다 섞은 형태이기 때문에 주로 대형 건물이나 고층 건물이 있죠. 이런 것들도 혼합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 장점과 단점이 있죠. 이런 것들은 한번 읽으면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에서 제가 꼭 필요한 거 제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이제 밑줄을 그어봅니다. 첫 번째, 자가관리의 장점은
첫 번째 항목 밑줄 하세요. 보안 관리와 기밀 유지가 유일하다 밑줄. 자기 물건이기 때문에 보안이 철저합니다. 기밀 유지가 돼요. 당연한 말이고요. 두 번째, 자, 통제력이 강한 밑줄. 자기 물건이기 때문에 얼마나 통제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다음에 다섯 번째 항목, 애호 정신도 높다 밑줄. 자기 물건이기 때문에 애호 정신도 높다고 봐야 됩니다. 여섯 번째, 친절한 서비스 밑줄. 쉽게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 자가관리 장점입니다. 오른쪽 단점은요. 단점. 자, 첫 번째 항목 밑줄입니다. 업무의 매너리즘 밑줄. 자가관리는요. 자기가 직접 직을 뽑다 보니까 직원들은 주로 지인 관계가 많습니다. 후배라든지 친척의 자녀라든지 뽑게 되면 처음에는 일은 잘하겠지만 나중에 일을 게을리하죠. 그러니까 주로 업무의 매너리즘, 즉 무사한 일에 빠질 수가 있다는 말이 되겠고요. 두 번째도 밑줄입니다. 관리의 전문성 결여 밑줄. 이런 정도 확인하시고요. 위탁 관리는 뭐라고 했죠? 가장 전문적 관리죠. 따라서 장점은요. 두 번째 항목, 전문적 밑줄. 네 번째 항목,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 밑줄. 관리를 맡기니까 본업에만 전념할 수가 있죠. 다음에 단점은요. 단점은요. 두 번째 항목, 애호 정신이 낮다 밑줄. 자기 목이 아니기 때문에 애호 정신이 낮아요. 세 번째도 밑줄입니다. 관리 요원의 인사 이동이 심하여 밑줄. 대개 위탁 관리사가 전문 관리사죠. 자기가 마음대로 근무하지 못하고 회사가 여기 근무하니까 6개월 더 이동이 되거든요. 이동이 잦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도 밑줄입니다. 전문 관리회사의 선정이 어렵다. 과연 저 회사가 관리를 잘 줄 건지 선정이 어렵다. 왜죠? 우리나라는 관리 역사가 짧거든요. 선정이 어려워요. 자, 참고로 두 번째가 위탁관리죠. 위탁관리 똑같은 말이 자 제목 보게 되면 괄호가 뭐죠? 외주관리 밑줄. 같은 말이요. 위탁관리, 외주한다, 외주관리. 우리 시험은 과거에는 위탁관리사를 안 쓰고 외주관리 하더라도 위탁관리로 해석이 됩니다. 외주관리, 위탁관리요. 다음에 혼합관리는 과도적인 방식인데 그래서 첫 번째 항목 장점은 밑줄 하세요. 자가와 위탁의 장점을 채택했다. 오른쪽 단점은요. 단점은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하면 밑줄 하세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 밑줄. 불분명 동그라미. 자, 반복합니다. 혼합관리는 문제가 생겼다.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까? 불명확합니까? 불명확이죠. 우리 시험은 자꾸 나오는 게 혼합관리는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불자를 빼먹어요. 얼마나 쉬운 겁니까? 이런 질문이 여러 번 나왔거든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합니다. 되시겠죠? 장단점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은 문제가 나왔거든요. 참고로 이 문제가 작년심이죠. 35회. 에도 출시됐는데 이제는 문제가 틀에 박힌 문제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나왔냐면요. 박스. 방금 밑줄 껐잖아요. 예를요. 1개, 2개, 3개, 4개, 5, 6개 섞어버려. A, B, C, D, D, A, B, C, D, E, F. 섞어서 예를 들면 문제 자가관리, 위탁관리 막 섞어내거든요. 2개를. 섞어내면서 연결이 알맞는 것은 그래서 자가관리 위탁관리 그래서 이제 맞는 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어려운 건 아닌데 시간을 빼뜨려 먹잖아요. 이거 다 구분해가지고 이거 전부 다 A, B, C 해 하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더 어렵게도 5번에 딱 답을 숨겨놨는 거야. 그러니까 꼼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출제원들은 머리 싸맵니다.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시간 빼뜨려 먹을까? 시간.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많이 풀어서 숙달이 되면 빨리 푸는데요. 그런데 반복이 덜 되고 숙달이 덜 돼버리면요. 실력이 모자란 게 아니라 시간이 모자라, 시간이. 이제 시험은요. 분명히 여러분들 작년 시험 확인해 보시면 학교론도 그냥 안 줘요. 답을 그냥 주는 문제. 여기 쉬운 것도 막 항목을 여러 개 주면서 가려내 봐라. 항상 시간을 낭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요 자체가 맞거든요. 실력 있는 사람은 빨리 풀지. 실력이 없으면 늦게 풀지. 없는 사람들은 덜 풀지. 그러니까 이제 가려내기 좋거든요.
제가 보기에 장려시험은 충분히 난이도를 보게 되면 좀 길게 복잡하게 내면서 항상 시간으로 승부 걸더라. 실력이 있으면 빨리 풀고 모자라면 늦게 풀고 시간 모자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숙달을 자꾸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교재 413페이지입니다. 네모 3번 부동산 관리 활동 1번 임대차 발동 다음 페이지 415페이지 2번 임대료 수집 활동 3번 요집 활동 한 장 넘겼어요. 4번 보험 활동 5번요 장부 처리 보고서 작성 활동 5개죠. 이 5가지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입니다. 미국의 관리 활동의 내용들을 그대로 5가지를 옮겨봤거든요. 미국 쪽입니다.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우리 시험은요, 늘 뭐가 출제되지? 바로 1번 임대차 활동입니다. 1번 동그라미. 얘를 집중하세요. 시험은 얘를 자꾸 물어요. 그러면 임대차 활동하게 되면 그리고 2번은요 임차인의 선정이고 3번은요 임대차의 유형. 2번은 쉬워요. 어떤 임차인을 선정합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보세요. 1번 주거용 부동산, 2번요 상업용 부동산, 3번 사무실 또는 공업용 부동산. 이때 임차인의 선정 기준입니다. 그 선정 기준은요 1번 주거용 부동산은 땡땡 밑줄 하세요. 유대성 밑줄, 즉 유대관계를 중시합니다. 강남에 잘 사는 고급 아파트 있죠. 또는 변두리에 또 그렇지 않은 아파트가 있잖아.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유대관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거용은요 유대관계를 중시합니다. 두 번째 상업용은요 땡땡 밑줄 하세요. 가능매상고 괄호 수익성 밑줄. 가능매상고 수익성을 중시합니다. 3번요 사무용이나 공업용은요 땡땡 적합성 밑줄. 예를 들면요 사무실 하게 되면 주로 법원 옆에 뭐가 다 모여있죠?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이거 다 적합하잖아요. 적합성을 중시합니다.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리고 3번 임대차의 유형이다. 기억번 1번이죠. 세 가지. 조임대차 한 장 넘겼어요. 2번 순임대차, 3번요 비율임대차. 이 세 가지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설명을 드리고 책을 보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보세요. 자, 세 가지 임대차 유형입니다. 자, 첫 번째가 주거용 부동산. 두 번째가 상업용 또는 매장용 부동산. 상업용 뒤에 있어요. 공업용이네. 자, 세 번째가 매장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모가 각각 나옵니다. 첫 번째, 주거용 부동산은 네모 임대차다. 임대차. 자, 이 네모가요, 조 임대차가 돼요. 조 임대차. 조 임대차 말이 어렵다면요, 조가 뭐죠? 총. 그러니까 총 임대료.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은 항상 뭐지? 총 임대료 기준입니다. 총 임대료. 그래서 자, 주거용은 총임대차, 조임대차 총임대료 기준입니다. 반면에 공업용 부동산은 네모되어 있죠. 자, 조가 아니고 순임대차. 순임대차. 그러면 얘랑 얘하고 차이가 뭘까요? 자, 쉽게 본다면요, 얘가 뭐라고 했죠? 총임대료. 그러면 일반적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면 순수익이 나오지. 그러니까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면 순수익이잖아. 어려운 거 없잖아. 이때 총수익 빼기 총비용인데 이때 총비용을 다른 말로 요 갭이 총비용이 다른 말로 필요적인비. 그러니까 총임대료에서 총비용, 필요적인비 빼게 되면 순임대료 나오거든요. 공업용은요, 요거 뺀 겁니다. 뺀 순임대료 기준입니다. 순임대료. 그러면 여기서 순임대차 종류가 세 가지예요. 1차 순임대차, 2차 순임대차, 3차 세 가지가 있다. 1차, 2차, 3차이다. 그러면 책을 보세요. 책을 보게 되면 나올 거예요. 414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순임대차는 기업 니은디귿은 찾았죠. 1차, 2차, 3차 땡땡 복잡하잖아. 예. 그냥 얘는요. 기업 니은디귿은 그냥 X 하세요. 보지도 마세요. 예. 이런 것들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 미국 쪽인데 여기까지는 알려가지 마시고 세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 근데 우리 시험은 뭘 물었지? 셋 중에서 가장 많고 일반적인 게 얘가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공업용은 몇 차 순임대차, 3차 순임대차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1차 순임대차가 일반적이라면 틀린 말이지. 3차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얘도요. 저거용은 조임대료, 공업용은 순임대료. 이런 것도 편하게 정리되거든요. 공업용은 공업용. 서울시면 구로공단. 예. 공장이 많잖아. 공업용이니까. 공단에 누가 많아요? 공단에 공순위가 많지, 안 그래요? 나왔네. 공순위가 많네.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공순위들이 봉급이 박봉이잖아. 봉급은 작은데 일은 뒷담 많잖아요. 일이 엄청 많아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몇 교대 근무하더라? 3교대 근무하더라. 그래서 이제 공순위는 3교대 근무하더라. 그럼 다 끝났지, 그냥. 자, 여기까지 이제 구분되시겠죠? 체크합니다. 책을 보세요, 책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조임대차는 4줄 나와 있죠, 4줄. 자,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밑줄 하세요.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 밑줄. 주거용은 조임대차.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요. 순임대차는 기역, 니은, 디귿번이 있죠. X 있죠. 바로 밑에 화살표 있죠. 요것만 하시면 돼요. 화살표. 자, 화살표 중간에 보시면 밑줄 하세요. 공업용 부동산에서 3차 순임대차가 일반적이다. 공업용은 3차 순임대차가 일반적입니다. 3번 내려가요. 비율임대차는 밑줄 하세요. 임차인의 조소득 또는 총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것 밑줄. 계속해서 비율임대차는 또 밑줄 하세요. 매장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 밑줄. 내려가서 기역번, 니은번이 있죠. 기역번 밑줄 하세요. 임대료 이꼴 기본 임대료 플러스 추가 임대료.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율임대차는요. 다시 첫 줄 보세요. 기본서. 임차인의 총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로 임대료 정한대요. 우리 시험은요. 총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로 정하는 것을 순임대차라고 한다. 틀렸지. 비율임대차. 싹 바꿔서 묻거든요. 단어를 싹 바꿔서 물어요.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때 비율임대차의 공식은 기업번 보게 되면 임대료 이꼴 기본 임대료 플러스 추가 임대료죠. 얘는요. 계산 문제. 부동산 관리에서 유일한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나왔네 이렇게. 자, 매장용 부산은 이제
강의노트를 완성하자면 네모 어떤 임대차, 비율임대차. 그러면 이때 자 강의노트 공식 나와 있죠. 임대료 이꼴 기본 임대료 플러스 추가 임대료. 원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리에서 유일한 계산 문제. 그래서 이제 요 계산만 딱 나왔다면 어떻게 뭘 떠올려? 기본 임대료 플러스 추가 임대료. 기본 더하기 추가가 됩니다. 공식은 간단해요. 어떤 분은 또 이것마저도 암기가 안 되는데 머릿속에 안 들어온대요. 그런 분들 노는 거 좋아하죠. 이것마저도 잘 못 돌리니까. 그런 분들이 어디 자주 가죠? 춤추러 나이트클럽 가잖아요. 나이트클럽. 나이트 가면 뭐가 있죠? 테이블 기본 얼마입니까? 맥주 3병 주죠. 그러니까 기본이 얼마? 맥주 3병. 한 4만 원 합니까? 자, 기본 테이블 맥주 3병 주잖아. 그걸로 안 끝나죠. 그게 뭐 다 부킹 시켜주지. 뭘 좋으면요. 기분만 먹습니까? 아니죠. 부킹 잘 돼버리면 뭐하지? 추가로 양주 마시지. 되시겠죠? 그래서 기본 더하기 추가다. 그래서 추가 계산할 때는 기본 내고 추가 먹은 거 다 계산해야 됩니다. 기본 더하기 추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문제가 뭐냐? 이때 비율인지 하게 되면요. 추가 계산할 때 여기다가 비율이 들어가요. 퍼센트. 기본은 딱 정해졌거든요. 정해졌다. 추가 조건에서 자, 몇 프로 더 내? 5% 더 내? 3% 더 내? 비율을 주거든요. 계산 문제 여러분 아시겠죠? 기본 더하기 추가다. 그래서 자, 이런 것도 일단 문제 풀자면요. 오늘 프린터 가장 기초 문제부터 풀어봐요. 오늘 기출 확인 지문요. 기출 문제. 자, 15번하고 16번 볼게요. 15번. 기출문장. 순임대차는 임차인의 총 수입에서 일정 비율을 임대료 지불한다. 오, 틀렸지. 일정 비율을 지불하게 되면 순임대차 아니고 비율임대차. 그래서 언제 나왔다? 15회 추가 시험 22회. 16번 오, 나왔네. 계산 문제. 계산 문제. 계산 문제예요. 자, 계산 문제 보게 되면 얘가 바로 임대료 관한 계산 문제 이거잖아요. 얘가 이런 문제 딱 보자마자 뭘 돌려야 돼요? 기본 더하기 추가만 돌리면 돼요. 기본 더하기 추가다. 자, 그러면 맨 끝에 보니까 언제 나왔습니까? 몇 회? 15회죠. 15회. 기출문제 옮겨왔거든요. 근데 특이한 점은요. 요때의 기출문제가 학개론 계산 문제가 아니고 중개법에서 이 문제다. 중개법에서. 기가 막히잖아요. 중개법 지금 딱 나오니까 확실히 손도 못 댔어. 처음 나왔거든요. 어쨌건 기출문제예요. 문제 봅니다. 갑은 자, 갑은 비상가 100제곱미터를 임차기로 했다. 그런데 기본 임대료가 월 100만 원 나왔죠. 이거 100만 원. 뭐만 남았어요? 추가만 남았지. 감 잡히잖아요. 그럼 계속 볼게요. 기본은 월 100만 원인데 월 총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한다면 1억 초과. 1억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의 5%를 초과한대요. 뭡니까? 이거. 1억 초과분은 몇 프로 물리겠다? 5% 초과로 물리겠대. 1억 초과분입니다. 따라서 초과분은 1억 초과분은 5% 초과로 지불한다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만약 어느 달에 총 소득이 3억이래. 3억. 그럼 답이 나왔죠. 3억이면 1억 초과분은 얼마가 돼요?
초과분 2억. 그러니까 초과분은 2억이라 2억. 초과분은 5% 물리니까 5%. 곱하기 얼마 5% 해주면 돼. 예. 그러니까 1억 초과분은 5% 물리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 알면 뭔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계산하면 되겠네요. 2억의 5%가 계산하면요. 1,000만 원 나요, 1,000만 원. 1,0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은 이꼴 1,100만 원. 정답 1,100. 정답 2번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쉽게 나와요. 요즘 문제는요. 요 흐름을 상당히 복잡하게 묻습니다. 복잡하게 물어요. 참고로 요 비례대차 요 계산 문제가요. 35회 작년 시험 작년에 나왔거든요.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나오면 쉬운 거잖아. 근데 요즘 문제는 이걸 되게 복잡하게 내거든. 그래서 관리에서 이런 계산 문제는 지금 수준이 중급 이상이에요. 중급 이상. 시간 많이 빼들어 먹어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분 좋은 거예요. 원래 피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연타 출제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제가 9월 되면요. 9월 되면 문제를 매일마다 찍어줘요. 문제를요. 9월부터 10월 심시 전까지 총 40문제. 찍어주기 40문제. 40일 동안. 그러면 이런 문제가 30문제지. 계산 문제 10문제지. 이거 찍어주면 여기서 최소한 90% 이상 적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 카페 글을 보게 되면 정말로 많이 나왔다 하면 전부 다 인정을 하거든요. 또 분석 다 해드리니까. 그럴 때 요거 10문제가 뭐지? 계산 문제 10문제 찍어주는데, 찍어줄 때 요 문제는 안 들어갑니다. 빼먹을 거예요. 이런 문제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어쨌건 확률을 따낸다면 어렵다는 말입니다. 일단은 평소에 준비하다가 막판에 가게 되면 제가 싹 스킵할 거예요. 지금 일단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 문제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원리만 알아버려요. 항상 계산 문제는 이렇게 원리만 아시면 돼요. 원리만. 자, 교재 봅니다. 기본서. 계산 문제 확인했고요. 415페이지. 맨 밑에 3번 유지활동. 유지활동. 자, 얘도 지문 나온 적이 있어요. 1번 일상적 유지활동, 2번요 예방적 유지활동, 3번 대응적 유지활동이다. 하나씩 봅니다. 일상적 활동은 뭐냐? 늘 일상적으로 하는데 정수하고 소독하고.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2번요 예방적 유지활동, 2번 밑줄. 예방적 유지활동은요 두 번째 줄,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수습하죠. 그러니까 사전적 활동이죠. 예. 반면에 3번 대응적 활동은요, 어떤 문제가 사고가 터진 후에, 문제가 터진 후에 뒤늦게 수습하니까 사후적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미리 예방이 더 바람직하잖아요. 예방적 활동이 바람직하다. 예방적 활동은 이런 거 있죠. 예. 여러분 지금은 다 아시겠지. 제가 뭘 그렸습니까? 남자 화장실에 가면 소변기 있죠. 소변기. 예.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도 다 아시겠지만은요, 이 소변기에 요 가운데 뭐가 그려져 있더라? 파리. 예, 파리. 예. 지금은 웬만하면 다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 그림이 없었고, 요거. 문구가 딱 붙어져 있거든요.
남자가 흘리지 말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흘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러니까 되게 소위원회가 전부 다 막 새는 거야. 막 흘려버려요. 안 들어.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의 네덜란드 국제공항인데요. 거기서는 문장 다 빼버리고 처음으로 여기다가 파리를 딱 그려놨는 거야. 파리를요. 딱 그리니까 이 승객들이 하나같이 소변 보다가 요 그림만 딱 보면서 그 개나 가지고 소변 딱 보는 거래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흘러가는 게 얼마 안 돼요. 좋대 말입니다. 예. 얘가 소위 말하는 행동 경작이죠. 예. 예. 파리 그림 하나 갖고도 예. 오히려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는 어디 가더라도 전부 다 팔이 다 그려져 있거든요. 얘가 뭡니까? 바로 예방자 활동입니다. 예. 예방자 활동. 그래서 우리 시험은 뭐냐? 그래서 유지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 대응적 유지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틀렸지. 예방적 활동이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모 4번 건물의 내용연수와 생애주기인데요.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목차 2번 건물의 생애주기는 자, 얘가 출제가 가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체크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목차가 5개인데요. 첫 자만 동원하세요. 1번 전개발 단계 전자, 2번 신축 단계 신자, 다음 페이지 3번 안정 단계 안자, 4번 노후 단계 노자, 5번요 완전 폐물 단계 완자. 합치니까 어떻게 읽어요? 전신 안노완, 전신 안노완, 전신 안노완 5가지입니다. 하나씩 봐요. 1번 전개발 단계는 패스합니다. 왜? 건물 짓기 전에 뭐 건축하고 설계하고 다 하는 거예요. 상식이니까 패스. 2번 신축 단계는 건물을 지었잖아요. 지었으니까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밑줄 아세요. 물리적 유용성은 신축 단계에서 가장 높게 밑줄. 예. 따라서 자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는 신축 단계예요. 다음 페이지. 3번 안정 단계는 2번하고 4번만 체크하세요. 2번요. 안정 단계는 밑줄입니다. 2번 가장 장기간 밑줄. 가장 장기간 이른다 안정 단계예요. 4번도 밑줄 하세요. 전부. 건물을 일부 개량 수선하는 경우는 안정 단계 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밑줄에 있죠. 거기다가 화살표 적어주세요. 바로 자본적 기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량 수순한다. 이때 계량 수순이 바로 자본적 지출을 말해요. 자본적 지출이 뭡니까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민법 공부하시면 뭐 전세권 공부하다 보게 되면 필요비하고 유익비 들어보셨습니까? 필요비와 유익비 있죠. 거기서 바로 유익비를 말해요. 같은 성격입니다. 얘는요 뭐냐?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수명을 늘린대요. 또는 자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킨다.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킨다. 이럴 때 들어가는 수리비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유익비가 되고 자본적 지출입니다. 이런 수리를 언제 한다? 안정 단계. 안정 단계예요. 4번 내려가죠. 노후 단계는요. 동그라미 3번이 있죠. 3번 두 번째 줄부터 밑줄 하세요. 두 번째 줄. 새로운 계량비 지출. 얘가 뭐죠? 자본적 지출입니다. 새로운 자본적 지출을 억제하는 대신에 여기에서는 건물 자체의 교체 계획 밑줄. 차라리 이런 지출이 있죠. 자본 지출. 얘는 안정 단계. 그러니까 노후 단계는요. 자본 지출 하지 말고 뭘 하라? 차라리 교체 계획을 검토하래요. 그러고 보면 완전 폐물 단계는 거의 건물이 쓸모가 없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명 사이클 하게 되면 전신 안노완. 그래서 특히 우리 시험은요. 여기서는 표절 반에 묻게 되면요. 안정 단계를 많이 묻겠지. 예, 밑줄 2개 긋잖아요. 예. 계량 수리한다. 자본적 지출. 안정 단계. 가장 장기간이다. 안정 단계.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자, 관리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4절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자, 마케팅도 우리 시험은 꾸준하게 한 문제가 나와요. 매년마다 한 문제가 나오는데 마케팅도 웬만하면 득점이 가능해요. 그러면 교재를 봅니다. 1번 마케팅의 의의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자, 부동산 마케팅이란 자, 세 줄 읽어보시되 세 번째 줄 그러므로 밑줄입니다. 마케팅은 판매, 세일즈보다는 넓은 의미 밑줄. 단순히 파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로 쓰인대요. 세일즈보다 넓은 의미로 쓰인다. 2번 내려가요. 부동산 마케팅은 단어 3개 밑줄 하세요. 자, 물적 부동산, 부동산 서비스, 부동산 정권. 정권은 주로 MB에서나 이런 것들 말하잖아요. 정권. 예. 이런 게까지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단순히 물적 회사뿐만 아니고 서비스나 기타 부동산 관련 정권까지도 사고 파는 것을 대상으로 하더라. 4번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현대사회는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마케팅 전략이 중요하고 있다. 뭐죠? 자, 공급자 중심에서 뭘로 바뀌고 있다? 바로 수요자 중심입니다. 마케팅은요,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과거는 얘가 중요했습니다. 왜? 주택이 절대 부족했으니까. 주택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 아마 2008년도, 이때가 아마 2008년도 노무현 정부 때일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달성했거든요. 지금의 보급률이 100 몇 프로 훌쩍 넘었습니다. 100%를 넘었어요. 그런데 공급은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공급은 거의 해결되어 있잖아요. 문제가 뭐지? 돈 많은 사람이 아파트를 10채, 20채 갖고 있잖아. 다주택이 문제지. 어쨌건 공급은 이만큼 충분히 했는데 이제 현재는 뭐지? 충분히 공급됐기 때문에 지금 뭐지? 수요 중심이다. 얘는요, 바꿔서 뭐래요? 바꿔서 뭐습니다. 과거의 수요자 중심에서 지금의 공급자 중심으로 마케팅이 강조된다. 틀린 말이고요. 그래서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금은 마케팅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바뀐 단어만 조심하세요. 복차 2번. 마케팅의 환경. 크게 두 가지죠. 1번. 자, 거시적 환경. 2번. 미시적 환경. 그러면 거시적 환경은 또 복잡합니다. 자연적, 인문적, 동아미 1번, 정치, 행정적, 경제, 기술적, 사회, 문화적 되게 복잡합니다. 버리시고요. 그러면 그래 2번요. 미시적 환경은요. 짧잖아요. 단어 3개만 밑줄 하세요. 미시적 환경. 자, 첫 줄 가운데 보시면 경쟁업자 밑줄, 일반 대중 공중 밑줄, 정부 밑줄 단어 3개. 그러니까 잘 보세요. 경쟁업자, 일반 대중, 정부. 그래서 3가지의 공통점이 뭐지? 요거죠. 사람 인자. 사람과 관계되면요. 경쟁업자, 공중, 정부. 그래서 사람 인자. 사람과 관계되면요. 미시적 환경이고 요거 빼면 나머지가 전부 다 거시적 환경입니다. 가볍게 보시면 돼요. 네모 2번. 부동산 마케팅 전략. 여기다가 별표하시고요. 여기서 문제가 집중 출제되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예요. 1번 시장 점유 마케팅 한 장 넘겨서요. 2번 고객 점유 마케팅 한 장 넘겨서 관계 마케팅 전략입니다. 이 3가지가 집중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강의 노트 뒷페이지 보시면 돼요. 부동산 마케팅 전략입니다.
첫 번째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두 번째가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세 번째가 관계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러면 네모되어 있죠. 이거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옵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중심의 전략입니다. 고객 점유 마케팅은요, 수요자 중심의 전략입니다. 얘가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바꿔서 뭐래요.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은 수요자 중심의 전략이다. 바꿔서 묻거든요. 바뀐다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빈출입니다. 꼭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관계 마케팅 전략은 둘 다 합친 거죠.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호작용입니다. 구분되시겠죠?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자, 분명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시험은 특히 셋 중에서도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얘를 가장 많이 물어요. 분량도 많고 가장 많이 묻습니다. 그럼 이제 얘는요, 책을 볼까요? 책을 보시면. 자, 1번 시장 점유 마케팅은 땡땡 공급자 전략이죠. 공급자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목차 2번. 목차 2번. 고객 점유 마케팅은 땡땡 소비자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관계 마케팅은 땡땡 공급자 수요자 상호 관계를 말합니다. 다시 1번부터 보세요. 1번. 시장 점유 마케팅은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바로 1번, STP 전략. 자, STP가요, 야그를 말해요, 야그. 동그라미 1번, S가 걸어되어 있죠. 세그멘테이션. 해석하면요, 시장 세분화 전략이 바로, 자, 세그멘테이션 S가 되고요. 2번은요, T는 타겟팅이죠, 타겟. 여기로 표적 시장. 얘가 T가 되고요. 다음 페이지 3번. 자, 다음에 STP, P는요, 포지셔닝. 바로 차별화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STP 전략이 있다. 또, 그리고 2번 보게 되면 포피 믹스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얘들이 구석구석 시험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얘를 자꾸 봐야 됩니다. 집중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보았는데요. STP 전략하게 되면 첫 번째가 세그멘테이션. 그래서 시장 세분화 전략입니다. S, 세그멘테이션. 다음에 T는요, 타겟이죠. 자, 표적 시장. 타겟입니다. 다음에 이제 P는요, 포지셔닝. 다음에 제품 차별화 전략입니다. P, 포지셔닝. 되게 매년마다 3월 달이 되면 이제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 애들이 이제 뭘 하죠? 학급마다
반장 선거하죠. 반장 선거. 반장 선거를 했는데 어느 한 애가요. 한박 웃으면서 집에 왔습니다. 자랑합니다. 엄마한테. 엄마, 나 반장 먹었대. 반장 됐대요. 엄마가 얼마나 좋겠어요. 야, 너 어떻게 반장 됐니? 물었더니 투표를 했는데 1등하고 2등 사이가 단 3표 차이래요. 3표 차로 반장이 됐대요. 몇 표 차이? 3표 차. 암기권. 몇 표 차? 3표 차. 따라서 3표 차 하게 되면요. 바로 STP 전략입니다. 3표 차. 예를 들어볼까요? 강남이에요. 어떤 개발업자가 개발하려고 해요.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을까? 아니면 빌라를 지을까? 아니면 오피스텔을 지을까? 그래서 이렇게 고민 끝에 좋아. 빌라를 짓자. 여러 시장 가운데 3번 했지. 뭘 짓자? 빌라 짓자. 3번에 질러집니다. 다음에 빌라를 짓게 되면요. 또 어떻게 되죠? 강남에 빌라를 짓게 되면 층이 달라. 타겟이. 그러니까 주로 신혼부부층이다. 젊잖아요. 20대, 30대. 아니면 중장년층이다. 어느 세대 분명히 표적, 타겟을 정해야 됩니다. 보통 강남이 얼마나 비쌉니까? 기본 1, 20을 쉽게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혼층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가래. 타겟은 누구다? 중장년층이다. 표적을 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빌라를 짓게 되면 다음에는 표적은 정해졌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품을 차별화시킬까? 이런 점 강남에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다. 그러니까 지을 적에 아주 이태리제 자재를 쓰고 고급화시키자. 고급화. 그리고 조그만 빌라보다도 크게 중대형으로 강남은 먹힙니다. 그러면서 아주 비싸게 고가로 짓죠. 잘 팔리잖아요. 이렇게 제품을 차별화시키자. 그래서 얘가 바로 셰표차에서 STP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은요, 자, 셰표차를 자꾸 묶고는 지문으로. 우리 시험 이제 대비합니다. 우리 시험 어떻게 묻지? 책을 보세요. 책을 보시면. 자, 1번, 2번, 3번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셰표차. 1번, 세분화 전략은 두 줄 밑줄 하세요.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세분하고 세분된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 밑줄. 내가 지금 지문입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것을 표적 시장하면 틀린 말이지. 세분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두 줄에 대해 둘을 보게 되면 자꾸 세분하고 세분된 시장, 세분자가 나오지. 그러니까 세분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딱 넣으면서 표적 시장, 딴 걸 집어넣거든요.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잘 바꿔서 묻습니다. 다음에 2번, 표적 시장은요, 두 줄. 자, 세분화된 집단 중에서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밑줄입니다.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것 밑줄. 세분화된 집단 중에서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것. 타겟을 정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장 나오면서 또 딴 단어를 바꿔내면 또 틀린 문장이고요. 3번요. 차별화 전략은 밑줄 하세요. 자, 첫 줄 끝에 보시면 경쟁자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전략. 다시 말하면 제품을 차별화시키자는 말입니다.
지금 밑줄 쳐 있는 거 전부 다 지문이에요. 그러면서 단어를 싹 바꿔서 묻거든요. 바꾼 단어가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예. 이어서 괄호 2번. 괄호 2번. 포피 믹서 전략이다. 포피 믹서. 자, P가 포, 4개죠. 포피. 그래서 포피 믹서. 1번. 제품 전략, 프로덕트. 2번. 가격 전략, 프라이스. 3번. 유통 경로 전략, 펠리스. 4번. 판매 촉진 전략, 프로모션. 그래서 P가 4개 나오네. P가 4. 자, 포피 전략부터 설명은 약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